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휘는 TV, 스마트카, IT가 똑똑해진다. 전자기기와 자동차 기술을 연계하는 방식과 같은 앞선 융합 전략을 지닌 기업이 미래의 IT 산업 주도권을 쥘 것이다. 지난달 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4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본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큰 전자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CES에 우리의 4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3,2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독특한 첨단 기술과 제품이 잔뜩 선보여 미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죠. CES에서 선보인 첨단 기술 흐름 4개를 정리한다면 첫째 울트라 HD, 둘째 플렉서블, 즉 잘 휘어지는, 셋째 웨어러블, 즉 입을 수 있는, 넷째 스마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회사들은 해상도가 높은 울트라 HD TV를 주력 제품으로 내놨고 국내 전자회사들은 리모컨으로 화면이 휘어지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형 TV를 나란히 공개했죠. 더 커지고 더 얇아진 디스플레이는 모든 벽이 화면이 되는 현실을 앞당겼습니다. 이번 CES에선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한 전자회사는 손목 밴드처럼 몸에 차고 있으면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는 라이프 밴드 터치를 내놨죠. 이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칼로리 소모량, 걸음 수, 움직인 거리 등을 알려줍니다. IT 업계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2년 안에 6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측면을 보자면 자동차와 IT 기술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업체의 스마트 손목 시계는 자동차 메이커 BMW, 벤츠와 연계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보여줬는데요.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배터리 현황, 충전 시간, 운행 기록 등 자동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렇듯 이번 CES에서 나타난 특징은 스마트 전자제품이 모두 사람 중심적이고 편의성을 생각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에 더 와닿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앞서 나갈 것이란 사실을 예고한 거죠. 이제는 IT 제품이 단순한 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리란 예상. 여러분도 해보시나요? 네, 스마트폰 언제 내려놓으세요? 아마 자기 전까지는 계속 손에 쥐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에도 다들 가지고 가시던데 이렇게 스마트폰은 나와 항상 같이 다니고 또 여기에다가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시계, 글래스 이런 것들까지 다 나한테 착용이 되면은 하루 종일 내가 뭐 하는지 나의 인생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이게 왜 기록이 돼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나의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통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활성화만 찾고 언젠가부터는 경제 민주화 얘기는 아주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실종된 경제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북콘서트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고, 저의 정치가 어느덧 18년이 됐습니다. 네. 때로는 정치의 고비의 한가운데서 어떤 정치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예. 그 속에서 저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담고, 또 그냥 막연한 국민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런 도전에 직면해서 어떤 정치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털어놔 봤습니다. 그걸 이제 광주 또 전주 또 다음 주에는 대구 그 다음 주에는 부산 이렇게 네. 전국을 소통하는 그런 무대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과의 접점을 좀 많이 마련을 하시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경제민주화 네. 기본법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경제민주화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우리 헌법에는 예.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기본이지만, 또 한편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또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 경제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고, 네.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 돼 있잖아요. 예. 어떤 수출 대기업 위주로의 산업만 일부 잘 되고 있지, 시중에는 돈이 말라 있고 우리 국민 각자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에 어떤 국민 경제를 회생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119가 필요한데, 그게 헌법 119조를 구현하는 거여서 예. 바로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를 구현하는 기본법을 제가 마련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발의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지금 총 104분의 의원님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소속한 민주당 의원님 대부분과 네. 그러니까 98명이 참여해 주셨고, 또 정의당 소속 의원님, 무소속 의원님들 해서 총 10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이제 통과가 돼서요. 이제 시행을 네. 앞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하도급 법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네, 금융지주 네. 회사법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게 지금 네. 1, 2월에 많이 발효가 돼서 지금 사실 경제민주화가 이제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는데, 네. 경제민주화 기본 법안을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법을 발의를 하신 거는 네. 중복되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산업 정책이 노동 정책이 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과 조세가 상호 영향을 미치고, 예. 또 대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면 개발 정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정책들이 다 네.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상관없이 네. 꾸준히 국민 경제가 회생되고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현재 경제 민주화를 기본법 아래에서 경제 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예. 현재로는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재벌 회사를 고발을 한다 쳐도, 재벌 회사가 국민 경제에 기여한 거를 고려해달라 사정사정 하면은 사법부에 가서 또 형편없이 형량이 낮추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공정거래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그 법이 요구하는 가치가 실현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법, 세법, 형법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놀게 할 것이 아니고, 이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어떤 그 법이 바라는 우리 사회 가치가 꾸준히 국민 전체가 조화롭게 잘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기본 틀을 마련해서 경제 네, 민주화 네. 자체가 집 나가지 못하도록 좀 잡아두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예. 경제 민주화를 제가 가출했었다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동안 그랬군요. 네. 너무 다들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집안에 들여놓더니 네, 가출했는데도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그저껜가요? 또 황우여 대표가 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 또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선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의원님은 아무래도 어떻게? 그런 거가 예. 저도 그런 느낌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대기업을 옥댄다든가 예. 또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반대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했고요. 네. 어제 뉴스에만 하더라도 그 전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은 꿈속에서라도 규제 완화만 생각달라 이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어떤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그 규제를 풀어라. 근데 왜 자꾸 경제 민주화를 주문하느냐. 네. 경제 활성화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경제 민주화가 되면은 경제 활성화를 발목 잡는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이 당 대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네.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 나가게 해놓고 선거 때가 되니까 불러들이는 네. 진정성이 안 보이는 사정인 거죠. 현재로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불쌍해요. 네.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는 건 고아가 아닌데, 됐어요. 예, 네. 정말 경제 민주화를 뭐 필요할 때는 썼다가 이렇게 네. 뭐 집 나가도록 놔뒀다가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볼모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네.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제 네. 활성화가 경제 민주화의 반대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의원님도 이게 같이 가야지 된다고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예.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나 네. 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나라가 이 소득 분배가 불균형하고 치우친 거를 개선을 해라라고 했어요. 다른 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 민주화가 돼야지만 경제 활성화도 된다는 것을 세계의 경제 전문가 권위 있는 경제 전문 기관에서 이미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같이 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대통령이 그냥 그 규제 완화, 감세, 예. 또 뭐 이른바 줄푸세 해가지고 세금을 그 줄이고 규제를 풀고 또 법 질서를 세우겠다고 이런 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도 대공황에 직면해가지고 이른바 후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하고 감세를 하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사회 경제 개혁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예. 실천을 해서 그 대공황을 극복을 했던 거지요. 네. 근데 지금도 시중 경제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시중에 뭐 구정 때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말라 있어요. 네. 또 통계로도 뭐 우리의 그 서민 가계 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대기업에는 뭐 수출해서 흑자 보고 이런 것들이 투자로 안 이루어지고 금고에 쌓여가지고 이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가 되는데 어디 투자할지도 모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또 세금 뭐 줄여주고 또 보조금까지 주고 뭐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있는 사람만 더 이렇게 고도 비만이 되고 네. 돈줄이 말라 있는 서민 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이런 예. 때 이제 이런 경제 민주화 기본법 같은 것을 통해서 정책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보는 네. 그런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야지만 예. 이 경제가 이제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그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시급하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세금 얘기가 잠깐 나와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마치 감세해주는 것과 뭐 규제 완화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길인 것처럼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증세 얘기는 증세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약속한 복지는 해야지 되니까 세원 네. 확보는 해야지 되고 사실 네. 이게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게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래서 뭐 정말 서민들한테만 또 세금 더 걷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 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증세와 복지. 그러니까 예, 사실은 여태까지 뭐 박근혜 정부가 예. 어떤 지하 경제의 무슨 그 양성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그 공정과세 이런 측면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뻔한 월급쟁이의 그 유리지갑만 들여다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복지 정책도 이제 후퇴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것인데 사실은 각 나라가 복지 정책을 국민 동의를 얻어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때는 그 나라별로 경제가 전후라든 전쟁
바로 직후라든지 하는 네. 최악일 때 가장 힘들 때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겠다. 국민을 보살피겠다는 차원에서 복지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그 IMF 직후에 각종 복지 정책을 김대중 정부에서 법제화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상황에서 다시 경제 활성화를 해가지고 민생 경제를 억제는 쪽으로 거꾸로 이제 방향을 설정한 측면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제 민주화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가진 사람들 사내유보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뭐 다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조금 더 내는 부자들이 더 내는 그런 증세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이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랬지만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내면서 이렇게 그 신흥 국가들이 또 이제 그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그게 또 미국 경제에 어떤 그 다시 부메랑이 되고 이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또 재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빠져들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경제가 희망을 가지려면 그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 국민 경제를 빨리 회생시켜야 되는 거죠. 수출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그래야지만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좀 출구가 가능한 것인데 이런 우리의 허약 체제 수출 의존도만 너무 높은 대기업 재벌 의존도만 너무 높은 고도 비만형 허약 체질을 빨리 바꿔야지만 우리도 이 장기적인 저성장의 옆에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경제민주화 기본법이 상호간에 만약에 산업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게 노동정책과 연계가 되고 또 금융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게 세금정책과 연계가 되고 또 대기업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소기업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인 이렇게 해서 정책들을 좀 입체적으로 봐서 꾸준히 이 국민 경제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노사관계 문제가 올해 참 크고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요. 이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게 보면은 노동자들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 혹은 뭐 사측에게 유리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던가요? 네,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은 그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한데 그것을 너무 고용노동부가 앞서서 이제 지침을 내림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단체 협약에서 이루어진 관행을 깨버려서 어떤 뭐 중요한 노사 간의 그 신뢰의 원칙 이런 걸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여태까지는 우리 대법원에서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다면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통상임금을 다시 봐라 이렇게 어떤 그 해외 투자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그 국빈 방문해가지고 국내 통상임금 체계가 굉장히 잘못된 국제적 기준에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고용노동부도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너무 그 기존의 단체 협약에서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신뢰가 주어진 부분을 그 지침으로서 흔들어 버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기업의 일방적으로 그 기업의 그 임금에 대한 꼼수를 손들어 주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본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각종이 상여금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대법원은 그걸 통제를 해줬거든요. 그 꼼수를. 왜냐하면 그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아니어도 그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줬는데 그 꼼수를 지금 정부나 대통령께서 이제 흔들어 줘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아예 하려면은
대안으로서 뭐 대통령께서도 어떤 근로의 어떤 정당한 보상 이런 걸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그 꼼수가 안 통하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표준 임금 체계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존의 단체 협약에 신뢰가 주어진 부분을 대안 없이 흔들 것이 아니라 예. 뭐 어떤 일을 하면은 표준 임금은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하는 그 임금 체계를 예. 권위 있는 기관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노사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네. 어떤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걸로 굉장히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특히나 네. 이제 뭐 노조들이 파업을 했을 때 뭐 손해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물린다든지 뭐 네, 이런 네. 것에 대해서도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치에는 예. 그 적과 도구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약속해놓고 그게 계층 간의 통합도 필요한데 마치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 전반에 나서가지고 국민 가운데는 야당이 적이고요. 네. 또 도구, 이런 노동자가 마치 도구인 것처럼, 노조가 도구인 것처럼, 당신의 어떤, 공기업의 개혁의 어떤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네. 국민 통합을 깨면서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네. 대통령이 어떻게 깃발을 드는 그런 시기여서 대단히 안타깝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을 또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점도 네.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의원님 요즘 북 콘서트도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글도 내시고 네. 그러니까 모습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혹시 출마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제 예상이 맞나요? 정치는 어떻게 보면 비전을 네. 제 스스로도 만들고 또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그런 속에서 또 에너지 속에서 국민들한테도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네.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시다는 걸로 네, 들어도 네. 되겠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최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건설사와 입주자 간의 분쟁이 많이 일고 있다는 환매형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요,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제 집에 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60억 원을 횡령을 했대. 60억 원.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이야?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면은 60억 원. 직접 만져보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그걸 빼돌린 공무원은 고용노동부의 과장이었는데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아주 나쁜 의도로 말입니다. 고용 창출이나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한 영세 기업이 많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고 비영리 법인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대행 업무를 해준 다음에 30%를 떼어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까지 총동원해서 법인을 5개나 두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챙겼는데 이렇게 챙긴 돈이 60억 원이 가까운 58억 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이 버젓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러면서 책도 많이 냈고요. 강연도 많이 했답니다. 그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의 목차를 찾아보니까 바르게 산다는 것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 이 문장이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도 다 타간다는 말씀드린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보도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돈도 양극화가 되는 현상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분양가의 30%만 내고 2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분양을 받을지 또 환매할지 결정을 하는 환매형 아파트. 이게 최근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봬요. 예, 오랜만이네요. 2년 전에 이 환매형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를 많이들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환매형 아파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전세처럼 분양가에 한 20에서 30%만 내고 2, 3년 정도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분양 방식인데요. 이게 업계에서는 레프트 리빙제라든지 프리 리빙제, 네. 리스크 프리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환매도 가능하다 이런 점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중에서 주로 이제 대형 평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동산 시장이 한 4, 5년간 굉장히 안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 회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2, 3년 전부터 그 전세값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집 사기는 좀 그렇고 그 조건부로 지금 한 2, 3년 전이니까 2012년부터 2, 3년 후가 되면 또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네.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년이 다 지나가서 그렇죠. 환매를 결정한 분들이 있는데 계약금은 또 못 돌려주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사가 어려워져서 그런 걸까요? 우선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집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긴 거고요. 예. 이게 이제 2, 3년 전에 환매 조건부로 입주한 아파트들 대부분이 가격 상승을 하지 않고 네. 또 살아보니까 또 평수들이 되게 큰 평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살기가 상당히 좀 부담돼가지고 환매 요청을 했는데 예. 우선 사업 주체인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고 또 계약을 했는데 특약상의 계약 만료 후 환매해준다고 그러면 돼 있는데 요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계약 만료 후에 몇 월 며칠까지 누가 환매를 해준다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네. 계약자들도 이거를 잘 읽어보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건설사가 우리는 분양해서 줄게 기다려라 이렇게 또 그 책임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책임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으면은요. 근데 이게 대한주택보증이 환매 조건부로 이 주택을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대한주택보증이 그러면은 여기서 취해지될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대한주택보증이 환매 조건부로 그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들여다보면 네. 매입 취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건설사의 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또 기존의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은 이게 환매 조건부로 분양을 받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의 자금 이동을 지금 아. 지원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건설사가 2년 후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이제 보증회사한테 대한주택보증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거든요. 네. 이를 담보로 보증회사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건설사한테 유리한 방식이고 이 계약 환매 조건부로 계약을 받으신 예. 계약자한테 적용되는 조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환매 요청을 해도 시행사들이 버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법적 소송 중 현장에 사실은 이제 정부나 금융권이 나서가 해결해주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정부가 좀 미연의 방지책을 좀 세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뒤늦게 이제 국회하고 정부가 나섰는데 예를 들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계약서를 보면 애매한 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들을 분양자는 계약 체결 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양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세한 걸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매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를 했고요. 이걸 어길 시에 벌칙을 부과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시중은행들의 어떤 자제 지시를 내렸는데 환매 조건부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 중도금 집단 대출해주는 걸 좀 자제를 해라.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년에 이런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은 최근에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환매형 아파트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서 최근에 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는 직접 전세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직접 전세라는 거는 또 뭔가요? 그렇죠. 건설사가 환매형 조건 분양이 아니고 예. 순수하게 이제 건설사가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자가 임차인이 되는 방식인데요. 네. 주로 수도권에서 이제 중대형 아파트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영종 하늘도 신도시라든지 파주 신도시라든지 김포 신도 이런 데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전세인 경우 대부분의 이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이 돼 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 안 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상당히 부실화될 경우 전세 보증금도 반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을 했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네.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미분양 세대에 한해서 환매 보장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이거는 2년이 아니라 4년을 살아보고 결정한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예. 환매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요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통상 2년인데 장기 계약한 경우인데요. 장기 계약을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서라도 미분양들을 네. 털어내가지고 공사비를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장기 2년이 아니라 4년간 계속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하고 건설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실은 4년간 해주면은 그렇게 계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4년을 해주는 경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 입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가 아주 그냥 궁여지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4년이 그렇게 크게 네.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환매형 아파트 지금도 그러면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계약할 때 꼼꼼히 짚어봐야지 될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좀 좋은 지적인데요. 네. 그건 환매 기간 만료에 예, 구매 포기 시에 환불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환불 날짜를 명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은 만료 환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건설사가 재분양해서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서로 책임 공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구매 포기 시에 이약금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살아보면은 파손될 수가 있고 또 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환불을 한다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60이나 70% 정도를 건설사가 이자는 대납을 해주지만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 종료 후가 되면은 네, 환불이 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또 소송까지 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출은 계약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사실은 그 나몰라라 해버리면 대출자가 계약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되겠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예. 재무 안전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볼 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환매 조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신용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들 중 4분의 3도 여전히 저신용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듯 크건 작건 금융위기라는 파도가 한 번 왔다 가면 타격을 받은 국민들의 고통은 오래 계속되는데요.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과연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 금요기획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경기와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경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 일자리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 서민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이 삼성 정말 호되게 당했죠. 네, 채용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했다가 철회를 하게 됐는데 네네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정리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네. 지난 1월 15일 삼성에서 국내 취업 시장을 크게 흔든 발표가 있었는데요. 삼성이니까 크게 흔들렸던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진행되던 공채와 달리 경험과 역량이 중심이 되는 서류 전형을 도입하고 대학 총장 추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골자였고요. 이와 함께 그 SSAT 역시 이게 인적성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역시 인문학적 사고를 평가하는 항목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을 더욱 중시하는 요즘의 취업 트렌드에는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장 추천제가 그 문제의 빌미가 됐습니다. 네. 삼성에서 총장 추천제를 대학별 할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면서 대학 줄 세우기, 네. 지역 차별 등의 이제 반발이 이제 거세진 거죠. 이렇게 반발이 심해지면서 삼성에서 처음에는 총장 추천제 유보 입장을 내비쳤다가 지금은 변화를 하겠다라는 개편안 자체를 지금 전면적으로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상반기 공채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삼성의 채용 제도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또 의심의 여지가 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들고요. 따라서 네. 기존처럼 스펙만 준비하는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명한 목적과 그에 맞는 경험을 쌓는 활동이 장기간 또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20만 명 몰리겠네요. 네. 50만 명 정도 되는 취업 준비생 중에 20만 명 정도가 아까 네. 그 삼성의 SSAT. 인적성 검사인 예. SSAT를 이제 작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그 패턴이 유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삼성이 이걸 바꿔보겠다는 의도 자체는 이해가 됐는데. 네네네. 아니, 근데 삼성이 뭐길래 이렇게 그 대학에다가. 줄을 세우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총장 추천제가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핵적으로 만약에 추진되었다면 예. 단점보다 삼성 입장에서는 장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에서 총장 추천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대학을 통해서 사전 서류 전형의 효율도 되겠지만 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대학이 삼성의 인재상에 맞춰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또 학교에 의존해서 폭넓게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공모전이나 산학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SSAT를 그 보완한다든지 이런 네. 방식을 통해서 메워지려 기대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됐다면 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그랬을까 뭐 이런 좀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할당 수를 내려줬다는 그렇죠. 자체가 너무나 괘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삼성의 입지가 요즘과 같지 않았을 과거에도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 기반의 서류 접수를 받지 않았을 과거에 서류 원서를 대학별로 다 갖다 줬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예. 시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학별로 몇 장의 원서가 어떻게 간다라는 게 공개된 점 투명하게 하고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채용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이렇게 다 네. 똑같이 몰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의미를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시장과 취업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삼성이 채용제도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의 채용에도 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변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영향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채용을 대변하고 있는 서류 전형 기반의 공채. 는 다수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강조해왔고 그것이 이제 스펙이 되었던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채용 문화가 있었는데 예. 과거에 성과를 내는 인재가 최고의 인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창의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인문학적인 인재 네. 이런 것들이 더욱 선호되면서 스펙으로 대변되는 그런 서류 전형으로는 그런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에 네. 봉착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재작년부터 열린 네. 채용 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성과 즉 열린 채용을 통한 통해서 이제 채용한 인재가 높은 스펙의 인재보다 조직 기여도가 높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기업들도 이런 방식의 이제 진행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50만 그 취준생 중에 20만이 시험을 봤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 무차별적인 입사 지원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개편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자신의 적성, 전공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지난주에 제가 스팸처럼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행태는 어쨌든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삼성의 몫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좀 맥락이 어긋나는 말일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열린 채용하고 스펙 아니고 뭐 창의성을 보고 뽑는다고 해요. 네. 근데 기업 문화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업 문화가 안 바뀌니까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네.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튀어져 나가죠. 네네네. 아니면은 그 조직에 맞게 수능이 되든가. 네네네. 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기업 문화의 변화와 같이 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창의로운 인재를 뽑아라라고 이제 위에서 얘기를 네, 했는데. 말만. 네, 근데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을 뽑게 네.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가야지만 인재의 변화 방향도 이제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취업과 조직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좀 연계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취업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지 될 텐데 네.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뭐 열린 채용, 뭐 역량,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삼성으로 인해서 올해 화두가 된 것은 역량 중심의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 중심의 채용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채용의 방식으로 부각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자소서 비중 강화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만으로 이제 잘 선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했던 열린 채용, 네. 뭐 오디션,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더 비중이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직접 가서 산학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이제 취준생들은 그럼 과거에 서류 전형을 대비하는 그 스펙 위주의 그 취업 준비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야 되는 어쨌든 숙제가 지금 주어졌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뭐 오디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네. 학생들이 이건 또 다른 스펙이다. 그렇죠. 굉장히 또 예. 현장에서 고민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떤 방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역량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량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라기보다 기업이 요구되는 역량에 좀 포커스돼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네. 그 상기해서
취업을 좀 준비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채 곧 시작되는데요. 네. 짧게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준비할 것들 좀 알려주시죠. 공채 바로 한 달 앞에 두고 스펙을 예. 올려보겠다라는 다짐 경험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준비해야 될 일은 내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지식 경험 역량과 네. 회사가 살 지식 경험 역량을 대비해서 분석해서 역량 중심의 자소서를 써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형 비중을 다들 높이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가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네. 뭐 주변의 도움을 부분을? 받든 네.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우선사항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오지도 않을 위기를 가지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위기장사. 이것도 언론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또 괜찮을 거라고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기를 맞아서 대처 못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신흥국 금융위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역시 이게 요인이 돼서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사 많고 하는 얘기들도 많은데요. 저희도 한번 좀 심도 있게 내일 금요기획에서 짚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